여기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매주 목요일 코너입니다.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 코너.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참 목사님과 스님 안 어울리는 조합이면서도 어울리죠. 어울려요? 정교회 통합, 그렇습니다. 정교회 화합. 네. 아, 제가 참 신부님도 좋아하는데 다음에 승부님도 한번 트로이카로. 신부님들은 잘못하면 저기 동남아 이런 데로 보내버리신답니다. 아, 그래요? 그건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말 이런 거 하실 때 조심해서 해야 돼요? 그 교리에 따라서 교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색깔이나 이런 것들도 드러내기가 쉽지 않고,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조계종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우리 스님도 저는 뭐 제 맘대로 사는 사람은 네. 괜찮은데 네. 그게 자유롭게 뭐 발언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 조용히 어디론가 사라져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게 좋지 않을 거예요. 두 분은 왜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면? 저는 천성이 제 맘대로 사는 스타일이고 누구 말 안 듣고. 혹시 목사님은 제가 보니까 목사님도 저랑 비슷하게 그냥 남 신경 안 쓰고 사시는 분. 목사님은 뭐 무슨 파에 소속이 돼 있는 저는 거예요? 다 교단 소속돼 있죠.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는 총신대를 졸업했고 총신대 신대원까지 졸업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라는 제일 큰 교단이고 제일 보수적인 교단 중에 하나. 보수적인 교단이에요? 네. 장로회? 네.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원래 저도 그랬었죠. 이제 개과천선하고 회개하고. 아, 근데 네. 이렇게 활동하셔도 안 혼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기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이 구역에 미친 놈은 나다 이런 거. 이 구역에 미친 넥슨은 나다. 네, 그 혹시 정광훈 씨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청광훈하고는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한 사람이죠. 아, 그분이 속해 있는 교단하고는 무슨 관계? 거기 교단은 뭐 죄송하지만 이단이에요? 2단까지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예전에는 메이저 교단은 아니었고, 예. 그리고 정광훈 목사가 목사라고 하기도 그런데 정광훈 씨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당시에 야간 보통 야간 신학교들은 이제 직장 야간 생활하면서 신학교예요? 야간 신학교 출신의 직장 생활하면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그거 현실이고 뭐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네, 좀 그러네. 아니 그거는 진짜 그래요. 다 아는 이 바닥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자기 동생을 대리 출석을 시켰대요. 아, 학교에? 네, 학교를 다니는데 설교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수업에? 유능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그 이슈도 있습니다.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목사 안수의 형식이랑 맞지를 않아요. 그 서류가. 그런 뭐 목사 안수를 제대로 받은 건가에 대한 이슈도 있고, 예, 문제가 아주 많은. 그렇군요. 예. 네. 저하고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매우 기분 나빠하시네요. 원래 그 목사님들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티즘이라고 해요. 프로테스탄트에게 저항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들은 목소리 많이 내시더라고요. 문익환 목사님도 그렇고 뭐. 예.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아니지. 예. 아니 뭐 어느 시대이든지 좀 기독교 정신이라는 게 좀 약간 프로테스탄트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느 그런 것 영역이든 같아요. 송곳이 있잖아요. 예, 예. 튀어나온 송곳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제 당연히 저도 교단에 속해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 성향도 있고 성격인 것 같아요. 못 참는 성격 있잖아요. 아이씨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할 말은 해야 돼. 내가 몸이 고생해도 차라리 내가 마음은 편안해야지. 이렇게 그런 성향과 성격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스님은 어떠십니까? 저는 원래 남의 말 안 듣고 이제 저 혼자 사는 거 좋아하고요. 원래 안 속해 만나고. 있는 조계종. 종파가 조계종. 예. 여기도 예. 아주. 예. 근데 저는 원래 남의 말을 안 듣고 그냥 나 홀로 길을 가겠다는 거 결심한 지 오래돼가지고 최근에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그 보스턴에 있는 그 나홍 스님 사리가 돌아오면 제가 그 고려시대 나홍 스님의 종지를 이어서 나홍종을 하나 만들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네. 네. 나홍 스님이 원래 조선시대까지는 한국 불교의 법통이었는데 예, 그 뒤에 좀 뭐 변화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스님은 네. 조계종하고 안 어울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요새 그래서 요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김건희 여사 덕분에 보스턴에 그 사리구가 그 보스턴에 있는 사리가 그 굉장한 사리예요. 한국 불교가 그렇군요. 가장 큰 신성한 성물이 있다면 뭘까 제가 늘 생각하는데 저는 그 가장 뛰어난 성물, 대표하는 성물이 그 보스턴에 있는 그 사리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고려시대라고 하니까요. 예. 그 사리는 한국의 불교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부처님이 계시는 인도에서 고려로 직접 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20년째 찾고 있는데요. 하여간 저한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어쨌든 네. 두 분은 좀 그 본인이 속해 있는 종파의 교리를 무시하고 아니, 교리를 무시하진 않고요. 교리를 독자적으로 무시하지 않아요. 행동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요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네. 실은 뭐 정치적인 것만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하고 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됐는데 교회 안에 내부 문제와 내부 비판을 많이 했어요. 대형교회 앞에 가서 그 김건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가 한 분 있어요. 논문 조작에 뭐 그 학위도 위조하고 네. 뭐 이런 분이 있는데 가서 막 저희가 시위도 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저를 공격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제가 공격을 당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신기하네. 대놓고 싸우면 야, 쟤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겠다. 이제 이런 게 있나 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어쨌든 종교 지도자분들께서 이렇게 세속적인 걸 관심이 많으시고 용감하시고 항상 그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게 실은 종교의 대상이에요. 신앙의 대상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뭐 하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예. 자, 어쨌든 오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이 정치 좀 해보겠습니다. 네.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와서 공천 작업이 지금 막바지 단계입니다. 여야 공천에 대해서 종횡무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국민의힘 공천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공천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리 스님. 네. 현역 불패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원래 오늘로 예정이 되었던 김건희 네. 특검 네. 통과를 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역작이다. 네. 현역 불패를 만들어냈다. 공천으로. 네. 완전 이런 얘기까지 돌았어요. 그런데 네. 오늘 사실은 김건희 특검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막 이상해졌어요. 모양새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리고 29일 날 한다고 그래도 29일 날 안 하게 될지 저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전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맞아요. 그 진행자께서 네. 민주당에 전화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아니,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는데. 방송을 들으셨겠죠. 네, 지난주에 방송을 들으셨나. 제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그거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안 좋다고. 이게 김건희 특검의 이 재의결이라는 거는 1년 전에 패스트 트랙에 세워가지고 12월에 의결을 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월 마지막 국회에서 표결한다라는 이 네. 누군가 짰는지 모르지만 정교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29일 날 표결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승부가 날 걸로 생각했는데 그 연기되는 거 보고 와, 노영희 변호사님이 진행자께서 이 종교계에 입문하셔야 된다. 예언자의 목소리를 갖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 김건희 특검의 재의결 문제 때문에 현역 불패 공천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왔던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예, 아직 영남권하고 강남 공천 이거 끝나고 발표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거기에 그 변수가 생겨가지고 양쪽이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번 특검이 재결이 연기됨으로써 총선 전에는 불가능해졌지만 그렇죠. 총선 후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남았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재의결에서 만약에 이게 재의결에서 3분의 1을 넘어가지고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될 것 같으면은 민주당도 밀어붙였겠죠. 네,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더 많아졌고 그쵸. 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도 공천을 그렇게 해버려가지고 아예 꼼수를 부린 거니까. 근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되게 잘 된 거다. 허를 찔렸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매우 화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정치 역사상 최초로 네. 심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심기 경호만 있는 게 아니고 심기 공천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똑똑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난처한 상황을 당합니다. 자기들은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심기 공천을 해서 존엄을 구하기로 갔겠지만 뭐 민주당은 바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저희 김건희 구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민주당 원내대표실인가 최초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아, 그래요? 그때 원내대표께서 의지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김건희 쌍특검에 대한 것이. 네. 그런데
그 쌍특검이 이렇게 잘못하면 무너지게 된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네. 그러니까 뭐 역사가 그렇고 세상이 그렇다. 깨달아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이 뭐 김건희 여사 덕분에 현역 의원들이 살았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네. 이제 공천이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김선교 양평고속도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정우택 의원 돈봉투 뭐 CCTV에 잡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제 이런 분들 결과적으로 다 살아남았는데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게 결국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충성표를 던져라 이제 이런 거였는데 불발되면 그분들은 야 진짜 우리는 표 안 던지고도 살아남았으니 기쁘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 어쨌든 간에 뭐 김건희 여사의 그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고마워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럴까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아니겠죠. 그분들도 다 소신껏 내지는 아니, 이게 옳다고 생각해서 아니, 근데 행동하겠죠. 사람이 공격하는 게 중요하냐, 방어하는 게 중요하냐를 선택해야 될 때 네. 누구든지 방어하는 것을 선택하지 공격을 선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만약에 진행됐더라면 국민의힘이 이 총선을 이끌어가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의 거부권, 그다음에 그 18표인가요? 뭐를 지켜야 되는 그 절박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마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겠죠. 네.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께서 네. 민주당 국민의힘이 양쪽에 가장 역시 그 가장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시면서 양쪽의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그럼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눈에 띄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공천에서 가장 눈에 띈 거는 뭐 제가 시사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늘 보고 사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걸 이야기하긴 그렇고 제가 관심 있는 구체적인 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근데 그거 뭐냐면 저는 이제 항상 그 태영호 의원이라는 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아, 이분은 굉장히 제가 볼 때 특이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비교하자면 제가 어릴 때 김신조 목사의 부흥회에서 그 김신조 목사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 학교에 오셨어요. 그래요?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에 야, 김신조는 어떻게 청와대에 박정희 대통령 죽이러 왔다가 기독교의 귀에서 목사가 됐을까? 그렇지, 아, 저분 맞아. 정말 기독교의 그 영험함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뭐 증거다라는 얘기를 막 제가 듣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여간 이상한 사람들은 다 기독교로 보여요. 그런데 이 태영호란 분도 기독교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저분은 그 영국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 공사로 계시다가 강남 갑에 출마하셔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되셨을까? 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늘 보고 있는데 이분이 1년 전에 문제를 일으켰어요. 네.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이진복 청와대 정무수석, 저 용산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너가 한일 관계에 있어서 그 대통령실이 원하는 발언을 계속 해주면 다음번 공천을 우리가 보장할게라는 녹취록이 공개돼서 녹취록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기억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그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다. 그렇죠. 뭐 압수수색하라, 수사하라, 그런 거 해명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둘이 그냥 사적으로 한 얘기가 녹취된 것이지. 예? 뭐 그런 뭐 진심으로 한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되게 유야무야 하고 넘어갔는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보좌관이 녹취했다는 걸로 이제 맞아요.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유출했죠. 예, 근데 그 보좌관은 또 왜 그걸 유출했느냐. 뭐 일각의 언론의 보도에는 이분이 너무 표양 스타일이라 늘 회의 끝에 자아 비판을 시켰다는 거예요. 보좌진보고 상호 비판하고. 예, 그 원래 그 북한식 용어로 총화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 총화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MZ세대 보좌관이 녹음해가지고 터뜨렸다라는 건데, 제가 볼 땐 그 보좌관이 아마 태영 의원을 관리하기 위한 국정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터뜨려서 문제가 된 것이 그 보좌관이 지금 터뜨리진 않았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즉 제 말씀의 요지는 어쨌든 간에 태영 의원을 국정원 혹은 누군가 관리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 뒤에 또 터진 게 이분이 그 쪼개기 후원을 받아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구로울로 단수공천 받으셨어요. 보좌진이. 아니 이 태영 의원이 태영 의원이. 예, 강남 가면서 구로울로 단수공천 받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은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쪼개기 후원을 받았거나 뭐 후원금에 관련된 그럼 안 비리가 되는 있거나 건데. 뭐 그러면 공천하지 않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왜 태영호는 단수 공천을 주었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죠. 지금 뭐 최고위에서 다시 공관위에서 다시 논의가 있다. 한다 만다 하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태영호 의원의 단수 공천을 철회할 것인지 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한 약속을 지킬 건지 아직 태영호 의원이라는 아주 특이한 인물을 통해서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예. 밤 11시에 퇴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 7일을 절대 쉬지 않고 평양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주 7일을 일한다는 거는 365일을 일한다는 건데 어쩌면 오늘은 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2월 29일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날이기 윤달,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은 놀지도 모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아주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는 건데 이 직원이 교회 다녀와야 되는데 교회 갔다 왔다고 혼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일하는데 왜 너만 교회 갔다 오냐 이러면서 형평에 맞지 않아가지고 너를 혼내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가 나는 일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불만이 가득 차 있다가 녹음도 했고 막 이랬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태영호 의원이 결국에는 보좌진들로부터 신망을 얻지 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그런 자료들을 이 보좌진이 가지고서 뒤통수를 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이런 건데요. 목사님 지금 스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잖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그쪽도 제가 이제 군목 출신이니까 군목이시구나. 제 훈련을 저희가 한 60몇 명이 목사들, 스님들 또 신부님들 같이 훈련을 받았어요. 나름 이제 공부도 시험 봐서 선발이 됐으니까 훌륭한 분들도 그러니까 좀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겪어보니까요 다 똑같아요. 이상한 사람 있고 약간 제가 볼 때 바보 같은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라고 다 훌륭하지 않다. 그 바닥에도 가보면 뭐 최근에 뭐 민주당에서도 뭐 이 문제가 생긴 이분도 들어보니까 보좌관들이 뭐 몇십 명이 수십 명이 바뀌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게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특히 태영호 이분은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나? 그리고 이분은 그 말씀하셨지만 그 외교관 시절인가 그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폭행 의혹도 있고 이 의혹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애초부터 자격이 있었나 이거를 좀 짚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한동훈 장관이 버릴 수 없는 아픈 뭔가 있나 보죠. 네. 뭐 일종의 거래가 의심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래요? 그 한일 관계에 대해서 계속 발언하면 다음번 공천은 문제 없다라고 이진복 정무수석이 얘기했다는 그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신용을 잘 지키기 때문에 지켜준 공천을 한 거 아닌가 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신용이라기보다는 거래겠죠. 어쨌든 입 닦으면 그만인데 아니 입 닦으면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만약에 쳐내면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아니 그렇죠. 이 애초에 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왜 애초에 이러세요, 진짜. 시작이 그래서 이분이 태영은 재밌는 게 이재명 의원 단식하실 때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단식장에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요한 이슈 때마다 등장하셔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그 이슈에 등장하셔서 소위 그 한자로 이야기하자면 견마지로를 다 하시는 아끼지 않고 몸을 내던져서 맨 앞에서 뭔가를 하셨던 그 공로를 인정받은 건지 혹은 애초에 정무수석과의 약속을 상호 의리와 신뢰에 입각해서 지켜준 건지 그래서 어쨌든 구로을에 단수 공천 받았다는 건 대단히 그 특이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영호 의원이 구로우라고 맞아요? 나는 그 지역구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맞다 안 맞다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동네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태영호 의원한테 단수 공천을 줬지만 구로울에 단수 공천 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거기서 당첨될 거라고 생각해서 준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 어쨌든 떨어져라 그러고 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나가 죽어라 아니야? 의리와 신뢰를 지켰다는 점에서는 일단 구로을에 그게 더 나쁜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 아니 될 때를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나가서
안 될 때를 준 거요 아니에요? 태영호 의원은 이제 남쪽에 오셨지만 어릴 때부터 평생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는 그런 자세가 몸에 배신 분이기 때문에 그룹에서도 선거운동 잘 하실 걸로 뭐, 저는 태영호 기대하고 의원님 있습니다. 아세요 개인적으로? 아니 잘 몰라요. 그래도 국회의원은 다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태영호 의원의 거취가 앞으로 매우 주목된다. 예. 아니 제가 늘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특이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지금 이제 김성교 의원도 그렇고 정우택 예. 의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리와 이 문제, 선거법 위반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사조처럼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은 당선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제 머릿속에 없어요. 제가 특별히 그분들은 어디에나 계시는 유형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폴더에 저장이 안 돼 있어요. 이 태영호 의원처럼 특이 이력. 그 제가 한마디 더 하면 이 태영호 의원에 제가 주목하는 게 이분이 북한에 있는 태씨거든요. 이거는 발해 대조영의 후손들이에요. 태씨들은 북쪽에 그렇군요. 살고 있는 그 대씨의 점 하나 찍어서 태씨로 바꿨다고 하는데 하여간 이분이 하여간 여러 가지 저한테 주목을 요하고 있어가지고. 그럼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태씨랑 틀려요? 그 태씨가? 아마 같은데 남한에 있는 태씨는 거의 북에서 온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이 태영호 의원에 그 깊은 관심을 가지고 늘 보고 있습니다. 강남갑에서 구로울까지. 사실 이 관심의 이유가 전혀 납득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대조영의 태자가 돼서 관심이 있다. 이게 말이 안 아니 되는데. 대조영의 태자가 아니라 저분의 이력이. 이력이. 예. 알겠어요. 민주당 뭐- 얘기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네. 민주당 어떤 점이 공천에서 어떤 점이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그 민주당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항상 저는 이제 국민의힘 중심으로 정부 비판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주의자는 아니고요. 민주주의자지. 민주당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득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뭐 지금 한동훈 장관도 비판했던 뭐 586, 뭐 386 이야기하는 그 세력들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지금 공천 파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임종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던 기득권의 저항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민주당을 취재한 그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라고 있는데 한겨레 출신. 실제 취재를 했더니 이재명 대표의 정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10명도 안 된답니다. 예.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언론에서는 이재명의 사당화다 어떻다 하면서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시작되었느냐, 왜 이러는가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는 굴러온 돌이다.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려고 한다. 이게 지금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워딩이거든요. 네.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러 가셨는데 보통 관례상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의상 대통령이 들어오시면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박수 안 쳤어요. 맞아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기억나요. 예,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난 잊혀지지가 않는데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수모를 당했습니까? 고등학교밖에 못 나온 놈이라는 그런 이야기, 정치 세력들의 기득권. 그런데 그 꼴을 보고 있었던 노무현과 함께 있었던 이 세력들이 이제 똑같이 당했던 거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그 가난한 집안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가지고 검정고시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어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훌륭하다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77.77%로 대표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또 노무현 대통령에게 했던 것처럼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그런 사람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네. 이런 현실이래요. 그러면 과연 이 민주당 안에 노무현 정신이 있는가? 그리고 노무현을 존경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정말 노무현을 존경한 것인가? 이거를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아무리 그래도 정치도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하는 겁니다. 네.
사람답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람답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사실 무시하고 사람 나랑 쟤는 틀린 종자야. 깔보고, 예. 깔보고 네. 경멸하고 예. 선민의식을 맞습니다. 똘똘 뭉치고 예. 이게 민주당의 민낯이냐. 뭐 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대부분 이슈의 중심에 그 생각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스님? 이런 분석. 그래서 이재명 대표 좀 억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미 그 보기 전에 관점을 정하고 보면은 왜곡돼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예. 이재명 대표의 공천을 바라보는 입장이 사람들이 좀 왜곡돼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그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번 총선은 내 주 이슈는 운동권 청산론이다 하고 자기가 뭐 운동권을 청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실제 운동권 청산, 386 청산은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근데 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할 때는 박수를 받고, 예, 그 이재명 대표가 할 때는 왜 사람들이 저항하는가는 이 보는 관점이 벌써 다르기 때문에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말하긴 그렇지만 이재명을 위한 변명을 누가 잘 써가지고 예, 해줘야 되는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운동장이 기울어 있어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공천 전반에 관한 거는 뭐 제가 늘 시사만 들여다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그 세세한 것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약간 그 관점이 왜곡돼 있어요. 이를테면은 그 민주당 공천 혹은 늘 총선 때마다 민주당이 늘 괴로워했던 건 색깔론이거든요. 지금 색깔론이 없어요. 네. 예, 종북 논란이 없어요. 예, 민주당 내 그렇다는 건 그런 아주 민주당을 늘 따라다니던 종북 논란으로부터 이재명 대표가 공천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이고 이재명 대표의 능력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 준 사람은 사실 없거든요. 거꾸로 임종석 공천 논란에 임종석 전 의원의 그 공천과 관련돼서 그게 좀 색깔론, 종북 논란이 늘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그런 말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임종석 의원은 현재 경문협이라는 그 이사장이시고요. 경문협 뭐냐면은 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네. 남쪽의 사진이나 방송을 송출해서 그 연합뉴스 같은 데서 받았어요. 방송국이나. 근데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근데 그게 2008년 5.24 조치 천안함 사건 이후에 북으로 송금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대신 걷어서 북에 송금해 주기 위해서 보내주는, 법원에 네. 공탁해 주는 곳이 있어요. 그 대리인이 그 임종석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판결 지난주에 났어요. 왜냐하면 국군포로들이 그 경문협이 28억인가 법원에 공탁돼 있는 것을 자기들의 배상금으로 쓰겠다고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그 법원에서 지난주에 판결하기를 그 북한 돈이 아니라 북한의 저작권자의 돈이기 때문에 북한 정부로부터 받아야 될 손해배상을 한 개인에게 물릴 수 없다고 해서 지난 일주일 전에 그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근데 임종석 후보가 만약에 공천 받았더라면 저거 말하죠. 돈 걷어가지고 북한 주는 사람이라고 했을 텐데 아직 그 경선 발표 안 됐었기 때문에 아무런 논란 없이 지나갔는데 그런 거 보면 이제 색깔론이 이번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잘 대처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 관점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게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이중의 잣대를 드러내기 때문에 좀 저 같은 사람이라도 좀 변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뭐 항상 그래 왔죠. 예. 밖에서 그리고 안에서 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게 그거 아닙니까? 기득권과 싸우겠다. 네. 그런데 보니까 밖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안에도 기득권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민주당 공천과 관련돼서 뭐 다른 건 모르고 제가 이 특이한 이력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딱 들으면 깊이 파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거는 잘 국회의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인데 그 의정부 갑에 있는 오영환 의원이라는 분이 네. 총선 1년 전에 불출마를 한 사람이 있어요. 소방관 출신인데. 네. 아니 그 불출마 선언은 보통 공천에 임박해서 해야 되는데 예. 뭐 총선을 거의 1년 남겨놓고 불출마 선언을 하는 사람이 다 있나. 근데 제가 이 사건을 좀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 왜 불출마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뒤에 이 지역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지금
이 지역에는 지금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돼서 민주당 영입이 이제 1호인 박지혜 변호사를 전략공천할 것으로 갑구에 알려졌는데요. 이 갑구 어떤 곳이냐면 국회의장 하셨던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인데 네, 우선. 네. 네. 근데 이 문희상 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아들에게 아들한테. 세습한다는 문제로 엄청 시끄러웠어요. 지난 총선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전략공천 지역을 하고 이 오영환 의원을 전략공천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아들이 무소속으로 했던 그리고 오영환 의원이 당선됐던 지역인데요. 그 뒤에도 이렇게 통합이 잘 안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문희상 의원이 그 다선 의원이시고 국회의장이신데 의정부 을구가 있는데 을구는 문희상 의원의 보좌진 출신인 의원이 당선되셨는데 요번에 이분 컷오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정부 지역의 지역구가 2개인데 이 2개 다 문희상 의원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던 곳인데 이 2곳의 지역구를 그 민주당이 현재 전략공천 지역으로 분류해가지고 네. 그 문희상 의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새로운 혁신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 공천이 시스템 먹혀 공천이라는 들어가고 거죠. 있다. 예. 새롭게 혁신하고 있다. 잘 혁신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그러니까, 있다. 문희상 의원의 영향력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무슨 영주처럼 하고 있는 사람들, 다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에서 칼을 들이내서 네.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지금 등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주 반발의 대상이라는. 그래서 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는 최근에 김부겸 총리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나 공천 이거 못 돕겠다 직접 목소리도 내시는데 그것들이 다 사실을 보고 나면 네.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는 기득권, 민주당의 다선 의원, 고인물 혹은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스템에서 이분을 걸러내고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는 과정에서 파열음이라는 불과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양 목사님께 그냥 하나만 여쭤보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그 조국 신당이 지금 약진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네. 대해서 총평 하나만 좀 해주세요. 민주당과의 관계라든가. 일단은 그 민주당의 어찌 보면 답답함? 그래서 적극 지지층들이 조국 장관에게 쏠리고 있다. 조국 신당에. 그거 하나가 있고 또 이럴 때는 항상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적극 지지층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중도라든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렇게 그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국 신당 찍으러 간 사람이 비례를 찍으러 간 사람이 국힘당을 찍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은 저는 아주 긍정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새바람이 부는 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시스템 공천이라고 불리우든 뭐 무슨 공천이라고 불리우든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 컷오프 안 시키고 무엇을 위해서 유지하려고 했던 바로 그 공천하고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민주당에서 공천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 결과물이 지금은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결과물로 또 귀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여기 동참을 해 주어야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종교 지도자와 함께 종횡무진 질문하고 가르침을 얻어보는 해문 양의삼의 종횡무진 시간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